여러분, 혹시 리더십이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술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은 막 화려하게 무대에 오르고 시작하는 걸 또 올리시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무대에 오르는 법만 진짜 질리도록 배우잖아요. 그렇죠. 서점에 가도 온통 그런 책들 뿐이니까요. 네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조용히 무대 뒤로 숨고 결국엔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법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데 막상 물러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질척거리거나 조직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선교나 비영리 단체 혹은 지역 구호 프로젝트 같은 현장 자료들인데요. 사실 이런 곳에서는 이 사라짐의 문제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아, 현장의 생존이나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꼭 구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 심지어 가족 비즈니스에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진짜 공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난 심층 분석 시간에서 도출했던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그 화이트 라벨링 개념 말씀이시군요. 네네, 맞아요. 현지 브랜드 뒤에 숨는 그 화이트 라벨링이 프로젝트의 안전과 진정성을 보정한다는 결론이었잖아요. 내가 막 영웅이 돼서 주인공 행세를 하는 대신에 철저히 무대 뒤로 숨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전면에 맞서서 박수를 받는 대신 현지인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남아야 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조직의 핵심이니까요. 막상 그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공적으로 숨고 궁극적으로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룰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특히 이 자료의 첫 문장이 진짜 너무 강렬했어요. 딱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뒤도 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네, 그 문자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말 그대로 완벽한 이양 로드맵, 즉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 위한 지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현재 조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리더를 편의상 페트로라고 부르고요. 후계자를 파울로라고 부르거든요. 아, 페트로와 파울로. 이름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이 현재 리더인 페트로의 비중을 70%에서 단 2%까지 아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줄여가는 4단계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해부해온 자료입니다. 와, 70%에서 단 2%라니. 진짜 듣기만 해도 아득해지는 수치인데요. 그럼 당장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부터 파헤쳐볼까요? 1단계는 온보딩 시기입니다. 보통 프로젝트 시작 후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시기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네, 이 시기에 리더인 페트로는 여전히 70%라는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페트로가 70%의 에너지를 쏟는 곳은 단순히 실무를 쳐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후계자인 파울로를 발굴하고 그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업무 매뉴얼을 던져주는 인수인계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실무 능력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비전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진짜 사람을 찾는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서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조율하고 신뢰를 쌓는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인 거죠. 맞습니다. 서로 핏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딱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주는 과정이랑 똑같더라고요. 오, 자전거 타기요? 되게 찰떡 같은 비유네요. 온보딩 시기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1단계 시기는요, 부모가 아이를 처음 자전거에 태우고 뒤에서 안장을 아주 단단히 두 손으로 꽉 잡아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지탱해 주는 거군요. 네네. 페달은 아이, 즉 후계자인 파울로가 밟기 시작하지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방향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힘은 뒤에서 잡고 있는 부모인 페트로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꽉 잡아주면 파울로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페달을 밟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이는 뒤를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든든하게 뒤에서 꽉 잡아주고 있구나 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면서 함께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도감과 신뢰라는 키워드가 1단계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불안함이 없는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보는 경험이 꼭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신뢰를 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장을 꽉 잡고 달리는 시기가 1년, 2년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영원히 리더가 뒤에서 안장을 잡고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부모도 체력이 바닥나고 아이도 언제까지나 보조바퀴 같은 부모 손에 의지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2단계, 코워킹 단계입니다. 대략 2년 차에서 3년 차에 해당하는 시기죠. 코워킹,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비유를 이어가자면 이 시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제 뒤에서 꽉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슬쩍 빼는 겁니다. 여전히 옆에서 같이 뛰고는 있지만 손가락 한두 개로만 살짝 안장에 대고 있는 거죠. 손을 뗄 준비를 하는 거군요. 네, 당연히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막 비틀거리기 시작하겠죠. 핸들이 휙휙 꺾이고 아이는 막 넘어질 것 같아 하면서 비명을 지를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전거가 비틀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 2단계 코워킹 시기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핵심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바로 실패할 권리를 허용하며 권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와, 실패할 권리. 청취자 여러분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후배 직원이나 자녀가 뻔히 실수할 걸 알면서도 그 과정을 그냥 꼭 참고 지켜봐야만 했던 그 답답한 말이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말은 실패할 권리라고 멋있게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진짜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과정 아닙니까? 손을 뻗어서 그 넘어지는 자전거를 당장 확 잡아버리고 싶은 본능이랑 매일 싸워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리더에게는 진짜 뼈를 깎는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이죠. 자신이 직접 처리하면 10분 만에 완벽하게 끝낼 일을 후계자인 파울로가 며칠 동안 끙끙대다가 결국 어설프게 망치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속이 타들어가네요. 개입하고 싶은 유혹, 내가 다시 운전대를 뺏어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 이것이 2단계에서 페트로가 겪어야 하는 내면의 전쟁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래 넘어져 봐야 무릎 조금 까지는 거다. 스스로 중심 잡는 법을 배워야 해 하면서 꾹 참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실패를 허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직접 사고를 내보고 그 사고를 스스로 수습해보는 경험을 거치지 않은 리더는 결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울로에게 필요한 건 페트로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는 아바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맹목적인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 감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자료가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후계자가 비틀거리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동안 원래 리더인 페트로는 그저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대목에서 약간 뒤통수를 콱 맞은 기분이었어요. 보통 리더가 물러난다고 하면 뒤에서 편하게 쉬는 줄 알잖아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페트로는 전면에 나서는 대신 보이지 않는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 쏟아부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 백엔드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사용자가 보는 화려한 화면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백엔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조직도 똑같습니다. 프론트엔드의 스포트라이트, 즉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은 철저히 파울로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대신 페트로는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뼈대를 세우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 현지 프로젝트가 어떤 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주거나 재무와 회계 시스템을 아주 투명하게 세팅하거나 묵묵히 조직의 문화를 다지는 일들이죠. 건물의 화려한 외관은 파울로가 마음껏 디자인하게 두고 페트로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게 지하에서 철근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추는 건 파울로고 무대 아래 어두운 곳에서 조명과 음향 시스템이 꺼지지 않게 퓨즈를 교체하는 게 원래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군요. 리더십이 줄어든다는 게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네요. 아주 완벽한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치열했던 코워킹 시기가 지나면 대망의 3단계, 엑시트 단계가 찾아옵니다. 보통 4년 차에서 5년 차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자전거 비유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드디어 뒤에서 살짝 대고 있던 손가락마저 완전히 놓고 뒤로 딱 멈춰 서서 멀어지는 자전거를 지켜보는 그 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의구심이 드는 점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의구심이죠? 이 모든 과정을 듣다 보면요. 온보딩에, 실패를 허용하는 코워킹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 시스템 구축까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이양 과정을 단 5년 안에 끝낸다는 게 솔직히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과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목표일까요? 아, 진짜 그래요. 사람 하나 제대로 키워서 독립시키는데 10년, 아니 평생에 걸려도 모자랄 수 있는데 5년 안에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데드라인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 의구심은 매우 합당하고 현장의 수많은 리더들이 실제로 똑같이 항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못 박은 데에는 조직 행동과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만약 이 과정에 기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하죠. 막 아직 우리 파울로가 준비가 덜 됐어. 상황이 요즘 너무 불안정하잖아. 내가 딱 1년만 더 도와주고 넘겨야지.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무조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3년 되고 5년이 10년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파킨슨의 법칙이 리더십 이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면 리더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자는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 뼈 때리네요. 하지만 5년이라는 절대적인 데드라인이 존재하면 페트로는 1년차 첫날부터 철저하게 내가 곧 떠날 것을 전제로 모든 시스템과 교육을 짜게 됩니다. 즉, 5년이라는 시간 제한은 리더의 지독한 에고와 미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해킹 장치인 셈입니다. 인간은 쫓기는 기한이 없으면 이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기한이 없으면 영원히 온보딩과 코워킹 사이 어딘가에 머물면서 평생 동안 그 자전거 안장을 쥐고 헥헥거리며 뛰어다니는 부모로 남게 된다는 거네요. 데드라인 자체가 이양이라는 목적을 강제하는 거군요. 네, 그게 이 로드맵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5년이라는 데드라인의 마법을 인정한다고 치고 진짜로 완전히 손을 놔야 하는 이 3단계 엑시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나 이제 갈게, 수고해 하고 짐 싸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이 3단계에서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액션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액션은 바로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리적 거리두기요? 아예 같은 사무실이나 같은 프로젝트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계속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자꾸 개입하게 되니까요. 파울로가 실수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 서류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결국 다시 입을 열고 지시하게 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분리해서 눈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마음의 통제권까지 함께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눈에서 멀어져야 잔소리도 안 하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진짜 강력한 진리네요. 내 눈앞에 보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운전대 뺏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럼 두 번째 액션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액션이 조직 심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상징적인 이양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양의식이요? 세리머니 같은 거요? 네, 속으로만 이제 네가 리더야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후계자 파울로를 전면에 세워 깃발을 넘겨주는 공식적인 행사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실무적으로 결재권만 조용히 넘기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란하게 행사를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길래요? 이것은 옛날 바이킹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배를 불태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 돌아갈 배를 없애는 거요? 네, 공개적인 선언이 없는 이양은 리더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슬그머니 번복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식적인 의식을 치르는 순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제가 아니라 파울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마침표가 됩니다. 낙장불입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울로에게 공식적인 권위를 팍 실어주는 동시에 페트로 스스로도 다신 옛날 리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도록 스스로를 옭아매는 강력한 심리적 잠금 장치가 되는 것이죠.
다리를 불태운다 진짜 탁월한 표현이네요. 완전히 손을 놓은 자전거가 이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걸 온 동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나한테는 자전거 핸들이 없다는 걸 모두에게 공표함으로써 나 스스로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상징적인 의식까지 거치면서 엑시트를 하고 나면 마침내 마지막 4단계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최종 형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4단계야말로 앞선 5년간의 뼈를 깎는 고군분투가 증명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모든 것을 통제했던 리더 페트로의 비중은 이제 단 2%로 줄어들고 후계자 파울로가 98%의 비중으로 완전한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죠. 저는 이 대목에서 건축 현장의 비계가 떠올랐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공사 현장 보면 겉에 철파이프로 뼈대 세우고 인부들 다닐 수 있게 임시 발판 만들어 두잖아요. 아, 네네. 스캐폴딩이요? 네, 그 비계가 없으면 애초에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근데 건물이 다 완성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됐는데도 그 비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진짜 멋진 외관을 다 가려버리고 오히려 흉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때가 되면 철거해야 건물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온보딩과 코워킹 시기의 페트로는 바로 그 필수적인 비계와 같았죠. 하지만 조직이라는 건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면 리더는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페트로의 비중이 0%가 아니라 2%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기왕 철거할 거면 흔적도 없이 100% 철거해서 0%로 만들어야 진짜 독립 아닌가요? 이 2%를 남겨둔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2%는 완전한 단절이나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라는 수치는 최소한의 연결고리이자 최후의 지지망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지지망이요? 네, 일상적인 운영과 모든 의사결정은 100% 파울로의 몫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존폐의 위기를 맞거나 파울로 자신이 극심한 번아웃에 빠져서 멘토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언제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영적, 심리적 닻이 되어주는 비중,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2%의 정체입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네요. 자전거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아이는 혼자서 동네를 한 바퀴 쌩쌩 돌고 오는데 부모는 그저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멀리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거네요. 네, 딱 그 그림입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라, 핸들을 어떻게 꺾어라, 더 이상 관여하지 않지만 아이가 크게 다쳐서 울면서 돌아오면 언제든 반창고를 붙여줄 구급상자를 품고 있는 존재. 그 최후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2%군요. 정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2%의 든든한 존재감과 지지막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파울로는 앞으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과감하게 페달을 밟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라는 그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리더십에서 시작해서 단 2%의 보이지 않는 지지망으로 내려오는 5년간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죠. 1단계에서 안장을 단단히 잡고 신뢰를 쌓고 2단계에서 넘어지는 걸 지켜보는 뼈아픔, 비틀거림을 탐아내면서 보이지 않는 백엔드를 구축하고 3단계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다리를 불태우며 멀어지고 마침내 4단계에서 2%의 미소로 멀리서 지켜보는 이 완벽한 지도 말입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은 사실 단순히 조직을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경영기법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것은 리더 개인의 지독한 애고와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일종의 거룩한 수행과도 같습니다. 권력을 쥐고 무대 위에서 군림하는 것보다 그것을 아름답게 물려주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법이니까요. 진짜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원문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호 프로젝트 같은 맥락을 넘어서 모든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께 이 문장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장이죠?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성입니다. 이거요. 무언가를 진정으로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없어도 그게 완벽하게 굴러가도록 스스로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었네요. 와,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정말 감동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박수받으며 아름답게 무대 뒤로 물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네, 해피엔딩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우리의 낭만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변수들을 던져주기 마련이죠. 왠지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한 힌트인가요? 맞습니다.
권한과 리더십을 아무리 완벽하게 100%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현실적이고 때로는 치명적인 변수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치명적인 변수요? 네, 바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들여 만든 현장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맹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립을 돕는 최고의 생명수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주제, 바로 돈, 재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와, 권한이양이라는 그 힘든 산을 넘었더니 곧바로 돈 문제라는 거대한 절벽이 나타나는군요. 이거 진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끝판왕이네요. 벌써부터 다음 자료가 어떤 도발적인 인사이트를 던져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오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오늘보다 훨씬 더 뼈를 때리고 냉철한 통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산에 오르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시작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항상 하산의 씁쓸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었죠. 네, 길을 잃기 십상이죠. 하지만 오늘 70%에서 2%로 내려오는 이 구체적인 지도를 손에 쥔 우리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아름답고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 속에서 이건 무조건 내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만 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70%짜리 통제권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약 오늘부터 당신만의 5년짜리 2% 이양 로드맵을 당장 그려야 한다면 당장 내일 누구에게 어떤 실패할 권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던져보시길 바랍니다.